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건강식품인 김치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실감하듯 김치의 미국 수출량이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 속에 미국의 한 지역에서 김치 때문에 큰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에밀리 존슨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제게 있어 최근 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학교 문화는 때때로 난감하기만 해요. 보수 성향이 강한 제가 공화당 지지자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때때로 제 수업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하죠. 학생들의 책상에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작은 깃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때면 제 학창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재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제 수업 내용에 일부 학생들은 구시대적이라며 눈을 흘리기도 해요. 특히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다룰 때면 제가 보수적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진보 성향의 학생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미국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역사교사로서 제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 뒷자리에 제시카가 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수업보다 한국 드라마가 더 흥미롭다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도 제시카의 말에 동조하며 키득거렸습니다. 한 학생은 선생님, 독립전쟁보다 오징어 게임이 우리 시대와 더 관련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설명하던 제 열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더군다나 제시카의 태블릿 화면에 비친 한국. 배우들의 화려한 의상과 과장된 연기는 제 수업의 진지함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도 335 모여 한국 음악을 듣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언어의 노래 가사와 현란한 뮤직비디오를 보며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했죠. 교무실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젊은 동료 교사들은 점심시간마다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내죠.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곧 시들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는 한류 열풍에 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불편함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전쟁의 아픔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죠. 물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피하곤 했어요.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나눠 먹거나 한국 음악을 틀 때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하죠. 심지어 학생들이 주최하는 K문화 동아리 지도교사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교실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의 노랫소리에 괜히 짜증이 나고 복도에 붙어있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어요. 특히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젊은 영어 교사인 사라가 매일 한국식 도시락을 싸와서는 저에게 맛을 보라고 권하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미국 음식이면 충분해요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저는 투 어메리컨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 학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되었죠. 지난 학기 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문화 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당시 그저 형식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게시판이 설치되었고, 아시아 문화 이해 수업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어요.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교직원 회의에서 나온 글로벌 메뉴 프로젝트 제안이었습니다.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학교 급식에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죠. 영양사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 내용을 경청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학교 급식 메뉴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학교입니다. 햄버거, 핫도그, 맥앤치즈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제 의견에 고개를 저었어요. 특히 젊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저를 구시대적이라고 수군거렸죠.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고 찬성 32표, 반대 3표로 프로젝트는 통과되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올드먼 선생님은 에밀리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라고 귓속말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첫 번째 글로벌 메뉴로 한국 음식이 선정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영양사 선생님은 발효 음식의 건강상 이점을 강조하며 김치를 첫 메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편견에 도전장을 내민 것만 같았어요. 우리 학교 급식실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교사 식당에 들어섰을 때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향이 제 코끝을 스쳤죠. 마늘과 고춧가루가 섞인 듯한 강렬한 향은 제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평소 즐기던 감자 수프와 베이컨의 익숙한 향 대신 처음 맡아보는 이 이국적인 냄새는 제 입맛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속이 메스꺼워질 것 같아 잠시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클 선생님이 오늘부터 학교 급식에 김치가 정식으로 추가되었대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냄새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제 편견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마이클 선생님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자리에 앉았지만 내심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급식실 입구에 걸린 공지사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김치가 제공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게다가 공지 아래에는 김치의 영양학적 효능과 발효식품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급식을 남기기 일쑤이던 아이들이 김치를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국계 학생들은 물론이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까지 김치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미식축구부 학생들조차 김치를 앞에 두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식축구부 주장인 브래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평소 미국식 식단만을 고집하던 학생이었는데 김치를 맛본 후 선생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운동 후에 먹으면 피로 회복에 좋대요. 라며 들떠 있었죠. 그의 옆에서 다른 미식축구부 학생들도 이거 먹고 나면 힘이 솟는 것 같아. 라며 웃고 떠들었어요. 심지어 급식실 한켠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자신들의 SNS에 김치를 찍어 올리고 있었죠. 김치데이, 건강한 학교, 맛있다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서요. 제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들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평소 채소를 전혀 먹지 않던 톰이었어요. 그 아이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제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급식실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급식실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김치가 담긴 그릇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스미스 교장 선생님은 급식 담당자를 불러 김치의 냄새가 너무 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어떻게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식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보여주던 교장 선생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모두가 당황한 기색이었죠.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제니퍼는 자신의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라며 작은 소리로 항변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런 제니퍼의 말은 아예 무시한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은 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난 일은 전교에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마이클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는 방과 후에 자신과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에밀리, 당신은 훌륭한 역사교사잖아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죠. 저는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거든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들이 현지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주한미군들이 한국 음식을 즐긴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어요.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군사 역사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제 수업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종종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식량 배급 시스템이나 남북전쟁 시기, 군인들의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음식은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물이니까요. 그런 제가 정작 다른 문화의 음식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알았어요, 마이클. 한번 가보죠. 제 대답에 마이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자신이 자주 가는 진한 한국 음식점이 있다며 거기서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낸다고 했죠.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평소 건너편 중국집의 달콤 시원한 오렌지 치킨도 제게는 모험이었는데 한국 음식점이라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작은 설렘도 느껴졌죠. 마치 새로운 역사책을 펼치는 것처럼요. 마이클의 차를 타고 20분 정도를 달렸을까요? 우리는 뉴욕 외곽의 작은 한인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에는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했고 식료품점에서는 알 수 없는 과일들과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마이클과 식당에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마이클은 능숙하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죠. 그는 이미 이 식당의 단골이었나 봅니다. 테이블에 놓인 반찬들 중 특히 눈에 띈 것은 3가지 종류의 김치였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그리고 오이김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이클이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주며 권하는 모습에 한 입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입을 넣는 순간 제 미각이 완전히 뒤흔들렸어요. 상상했던 자극적이고 불쾌한 맛이 아닌 마치 교향곡처럼 여러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세계가 펼쳐졌죠. 배추김치는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깊이 있는 감칠맛이 혀끝에서 퍼져나갔고
깍두기의 아삭거리는 식감은 마치 서양의 피클을 뛰어넘는 청량감을 주었어요. 오이김치의 상큼함은 여름날의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연상시켰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였어요. 평소 즐기던 스테이크 하우스의 맛은 순식간에 밋밋하게 느껴질 만큼 김치와 고기의 조화는 완벽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젓가락이 계속 김치 쪽으로 향했고, 마이클은 웃으며 에밀리 당신도 이제 김치 중독이군요라고 말했죠. 처음으로 제 접시에 있는 김치가 다 떨어졌을 때 민망할 정도로 서둘러 더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식사 중에 마이클은 김치의 발효 과정과 건강상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유산균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다는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건강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주방장은 친절하게도 김치를 직접 담그는 과정도 보여주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레 버무리는 모습에서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듯한 진중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주방장이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 고정관념을 흔들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이클이 건넨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거울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급식실에서 김치를 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김치를 즐기는 모습도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이 이미 저보다 먼저 이 맛있는 발견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치의 맛에 빠져들었던 그날 이후 학교에서의 제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 전쟁을 다룰 때면 이제는 전투나 정치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일상도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학교의 문화 다양성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발언은 모든 선을 넘어섰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학생들을 가리켜 미국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아이들이라 칭했고 K-팝을 즐기는 것을 두고 저질스러운 동양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심지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교내에서 금지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선언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아졌고 급기야 동양 음식은 미국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계 학생들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고 몇몇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교사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들의 침묵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죠. 저 역시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학교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특히 학교 급식에서 김치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역겨운 냄새로 학교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표현을 썼죠. 그 순간 강당은 얼어붙었고 한국계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어요. 스미스 교장은 급식실에서 김치를 먹고 있던 학생들의 식판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죠. 제니퍼의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눈을 돌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는 한국계 학생들의 슬픈 눈빛, 급식실에서 몰래 김치를 먹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한글로 된 책을 서둘러 가방에 숨기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교장실 앞에서 스미스 교장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한국 전쟁 관련 자료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담은 연구 자료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교육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30분 정도를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복도 끝에서 스미스 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는 어딘가 지친 듯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해 걸어왔어요.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의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스미스 교장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걸음을 멈췄죠.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분명 제니퍼의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스미스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그의 눈가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후회의 빛을 보았어요. 그는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니퍼의 할머니였죠. 손에는 김치가 담긴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교장실 앞에서 우리를 보자 잠시 멈춰 서셨어요. 스미스 교장과 할머니의 시선이 마주쳤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우리 제니퍼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미스 교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요. 교장실 문이 열리자 제니퍼는 급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스미스 교장의 표정에는 차가움이 사라져 있었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스미스 교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한국 전쟁 당시에 젊은 군인이 있었고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죠. 1950년 12월 그의 아버지는 흥남 철수 작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한국 가족을 만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김치와 따뜻한 밥을 나눠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가족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미스 교장의 아버지는 평생 그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며 살았고 임종 직전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그때 스미스 교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전쟁이 아버지에게서 평안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스미스 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제니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 통을 꺼냈죠. 이건 제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예요. 할머니도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대요. 하지만 늘 말씀하세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고요. 그날 저녁 스미스 교장은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슬픔인지 매운맛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미스 교장도 같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어느 날 그가 저를 교장실로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자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그 이후 발전한 한국 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커리큘럼을 만들자고 했어요. 제가 역사교사로서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니퍼의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를 방문해 한국 문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김치 담그기 수업에서는 스미스 교장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참여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의 모습이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였어요. 전쟁 중에도 서로를 돕고 음식을 나누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스미스 교장의 아버님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미스 교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한인타운의 식당들을 방문했죠. 매운맛에 대한 적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제가 먼저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는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복도에는 다시 한글 포스터가 걸렸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자연스러워졌죠. 급식실에서는 김치의 진한 향이 더 이상 불편한 냄새가 아닌 우리 학교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스미스 교장과 저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쌀쌀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우리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뉴욕 주가 공식 지정한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였죠. 체육관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의 할머니를 중심으로 여러 한인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했어요. 대형 테이블마다 배추와 무 양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참가자들은 모두 하얀 앞치마와 위생 장갑을 착용했죠. 스미스 교장은 행사 시작을 알리는 연설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미식축구부 학생들은 배추를 절이는 작업을 도맡았어요. 그들의 힘이 절이는 과정에 특히 유용했죠. 학생회 임원들은 양념을 버무리는 일을 맡았고 교사들도 팀을 이뤄 김치 담그기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참여였어요. 히스패닉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김치를 만드는 모습은 마치 작은 유엔 총회 같았죠. 각자의 입맛에 맞게 양념의 강도를 조절하며 자신들만의 특별한 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담근 김치로 특별한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테이블마다 김치와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었고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가 어우러진 요리를 맛보며 대화를 나누었죠. 행사의 마지막에는 각자 담근 김치를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스미스 교장은 특별히 제니퍼의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했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날 저녁 학교를 나서는 길에 스미스 교장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의 벽을 허무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치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네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던 그 향이 이제는 제 일상에서 가장 그리운 맛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김치 문화에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정성과 지혜가 담긴 그들만의 특별한 유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다음번에는 꼭 정통 김치 담그기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과정부터 양념을 만들고 숙성시키는 그들만의 비법까지 한국인들이 대대로 이어온 그 노하우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김치는 이제 제게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사연자분께 김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팁을 알려주시면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전쟁 중인 나라에 가라고 제정신이야?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긴 한 거야?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라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잖아.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처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학교에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기 미국의 고등학생과 그 부모님이 수학여행 장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할렘가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데이지입니다. 저희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했답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 이야기는 2001년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설립자께서 당시 한국의 한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셨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한국의 교육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특히 학생들이 보여준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 바른 태도는 그분의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그분은 뉴욕 할렘가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육의 가치를 미국의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학교 설립의 뿌리에는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고민하시던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체계적인 학습 문화야말로 미국 도심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셨던 거죠. 우리 학교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전교생이 한국어를 필수 외국어로 배운다는 점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뉴욕주의 공식 학력평가인 리전츠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덕분에 저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미국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우리 학교만의 강점이 되었죠. 특히 자랑스러운 점은 우리 학교가 전국적으로 14개의 자매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각 학교에서 우수학생 20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는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은 학생들 사이에서 꿈의 기회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답니다. 하지만 선발되기가 쉽지만은 않죠. 우수한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선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최근 미국에서 K-팝, K-드라마를 비롯한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학교의 성부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죠. 개교 당시에는 독특하게만 여겨졌던 우리 학교의 한국 문화 중심 교육이 이제는 시대를 앞서 내다본 해안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이 특별한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한국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꿈을 향한 도전이자 목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토록 열정을 쏟고 있는 이 도전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제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가정 환경은 다소 특별한 편이에요. 할렘가에 사시는 부모님은 매일의 생계를 꾸리느라 바쁘신 데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셨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을 통한 학생 성장이라는 이상적인 교육 모델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부모님은 제가 학업에 몰두하는 것조차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어요. 당장의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자녀의 공부는 사치처럼 여겨지셨나 봐요. 하물며 외국으로의 수학여행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야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소중한 전환점이 될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까다로운 인터뷰 과정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발표날이 왔어요. 제 이름이 최종 선발 명단에 있는 걸 확인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마치 작은 기적을 마주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저와 제 친한 친구 제니퍼가 최종 선발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하루 종일 간직하다가 마침내 하교 후 숨도 제대로 못 고르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하지만 제 기쁨에 찬 발표와 함께 아빠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한국을 전쟁 중인 나라로 오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 항의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저는 그 순간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기회가 물거품이 될까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그때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보내주지도 못하는 처지에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기회를 막지는 말자라는 엄마의 말씀은 마치 천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 말씀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를 꼭 안았죠. 엄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도 그래도 가서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 어린 당부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록 우리 가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딸의 꿈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는 엄마의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전국 14개 학교에서 단 20명만이 선발되는 특별한 기회였기에 우리 학교에서도 겨우 4명만이 최종 선발되었어요. 다행히 제 친한 친구 제니퍼가 함께 선발되어 큰 위안이 되었죠. 나머지 2친구는 중국계 미국인 학생과 또 다른 미국인 학생이었어요. 특이하게도 우리 학교는 한국어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데도 한국계 학생은 단 1명도 없었어요. 한국인 친구가 있었더라면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되어 JFK 공항에 모였을 때의 설렘이란 다행히도 항공사에서 우리 넷을 배려해 주셔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배정받았어요.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인데다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실 미국인들의 체격 특성상 비행기 좌석이 다소 좁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비행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일행 중 중국계 학생의 태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출발 전부터 자리가 좁다며 불평을 늘어놓더니 특히 마치 우리의 체격 때문에 자신이 불편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쾌했거든요. 더 황당한 것은 그 학생이 오히려 우리 일행 중 가장 작은 체구였음에도 제 앞자리에 앉자마자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혀버린 거예요. 다른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참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진 학생이 이런 행동을 보이니 당황스러웠죠. 의자가 뒤로 젖혀지면서 저의 무릎은 앞좌석과 닿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참다 못해 최대한 정중하게 의자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드렸죠. 그런데 제 조심스러운 요청에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큰 소리였어요. 내 좌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냐? 라며 오히려 더 거세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 침묵을 선택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모두 잠들려고 할 무렵 그 학생은 마치 작정한 듯 승무원을 계속 호출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달라, 주스를 달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청에 주변 승객들의 휴식도 방해받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그저 이 긴 비행이 무사히 끝나고 한국에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승무원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변 승객들은 잠에서 깨어나 눈살을 찌푸리며 우리 쪽을 바라보았어요. 같은 학교 프로그램으로 가는 일행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죠. 그저 제발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기만 하자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마침내 15시간이라는 길고 긴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해방감이란 꽉 막혔던 공간에서 벗어나자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때서야 제니퍼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중국 학생의 소란스러운 행동에 질려서 이어폰을 꽂고 도깨비라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비행시간을 보냈다네요. 로맨스는 물론이고 판타지 요소까지 더해진 드라마의 매력을 신나게 설명하는 제니퍼를 보니 한편으로는 너는 참 편하게 왔구나 하는 살짝 질투 섞인 생각도 들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인천공항은 그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상에서만 보던 곳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그 웅장한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특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들과 어디서나 빵빵하게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는 우리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신기해서 연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기 바빴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부터 불편했던 중국 학생이 또 시작했어요.
팔짱을 끼고서 우리를 촌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쌓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저도 모르게 왜 그렇게 쳐다보시나요? 라고 따지듯 물었죠. 그러자 그 학생이 중국 베이징의 다신공항이 여기보다 훨씬 좋고 최첨단이라며 마치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중국을 못 가봐서 모르는 거야 라는 말투는 정말 불쾌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친구 제니퍼가 갑자기 그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예요. 다신공항에 가봤다면서 정말 좋았다고 말하는데 순간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니퍼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니퍼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그래, 다신공항은 정말 멋지고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지만 하더니 곧바로 날카로운 지적을 시작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공항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중국 전용 결제 시스템만 되니까 외국인들은 속수무책이었죠. 게다가 그 멋진 공항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와이파이를 켜고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만리방화벽에 막혀버렸잖아요. 제니퍼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국제공항이라면서 정작 국제 여행객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니.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돈 들여서 잘 지어놓고 자국민만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건 진정한 의미의 국제공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팩트에 기반한 제니퍼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동안 거만하게 굴던 중국 학생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입을 다물어버렸죠. 그제서야 저는 제니퍼가 왜 처음에 그 학생의 말에 동조하는 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템플스테이로 향한다는 선생님 말씀에 우리 모두 의아해했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에 무슨 절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딩들 사이를 지나자마자 마치 다른 세상이 펼쳐지듯 울창한 산이 나타났답니다. 미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산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운동이라고는 평지에서 하는 조깅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은 도시 안에 있는 이런 산들을 일상적으로 오른다니 정말 놀라웠죠.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국인들에게 등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접해보는 산길이었지만 숲속에서 느껴지는 촉촉한 흙냄새와 맑은 공기는 마치 자연이 주는 선물 같았어요. 도시의 매연에 익숙했던 폐가 깨끗하게 씻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물론 평소 운동 부족이었던 우리는 조금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요. 마침내 도착한 금선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현대적인 도시를 벗어나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님의 유창한 영어였어요. 사찰 곳곳을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운 영어로 설명해 주시니 우리 모두 깜짝 놀랐죠. 이곳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더니 정말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첫 템플스테이 일정으로 싱잉볼 명상을 시작했어요.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직역처럼 스님께서는 특별한 울림막대로 그릇을 문지르거나 두드리시며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셨죠. 소리와 함께 퍼져나가는 진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두컴컴한 법당에 앉아있으니 싱잉볼의 맑은 울림이 마치 우주의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혹시 설명을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정말로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도 잠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에 집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 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죠. 비행기에서부터 불편했던 그 중국 학생이 깊은 잠에 빠져 코를 드르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성한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명상 시간에 중국 학생의 코 고는 소리로 인해 민망했던 상황에서 스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배려 덕분에 무사히 해프닝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는데 스님께서 불교의 살생금지 계율에 따라 모든 음식이 채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솔직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꿈꿔왔던 맛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가 채식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화려하고 다채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각양각색의 나물들과 섬세하게 준비된 요리들은 마치 무지개처럼 색색이 반짝였고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죠.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어떤 채식 요리보다도 풍성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뷔페식으로 차려진 사찰 음식들은 마치 한국 전통 음식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부터 노란 호박나물, 고소한 두부조림, 아삭한 무나물, 구수한 된장국, 매콤한 김치, 신선한 양배추, 바삭한 김부각까지 각각의 음식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었죠. 과연 맛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안고 첫 숟가락을 떴는데 그 순간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채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맛과 풍부한 향, 다채로운 식감이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결국 한 접시를 순식간에 비우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 번째 접시를 들고 갔답니다. 보살님은 많이 먹어요라며 정겨운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지만 동시에 절의 중요한 가르침도 잊지 않으셨어요. 음식은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만 덜어가세요라는 말씀에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절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갈색 면 음식의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너무 익숙해서 보살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이게 미국의 한식당에서 먹었던 컵밥 아닌가요? 제가 자주 가던 한식당에서 비슷한 음식을 즐겨 먹었거든요. 보살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잡채예요. 고구마로 만든 당면에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내는 한국의 전통 요리랍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찰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잡채는 원래 중국 요리야. 한국은 중국 문화를 따라한 거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데 그동안의 무례한 행동에 더해 이번엔 보살님 앞에서까지 이런 발언을 하니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더구나 보살님께서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 보살님께서는 날카로운 지적 대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잡채의 역사와 의미를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잡채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시작하셨죠. 잡은 여러 가지가 섞인이라는 뜻이고 채는 채소를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여러 재료를 한데 모아 볶는 요리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 잡채와 중국 잡채의 차이점이었어요. 같은 이름을 써도 전혀 다른 음식이 되었다는 거죠. 한국의 잡채는 고구마 당면이 주재료가 되어 오히려 면 요리에 가까워졌고 이 특징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한국식 잡채로 독립적인 요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보살님께서는 중국 백과사전에서조차 한국의 잡채를 조선식 잡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는 두 음식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요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차분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들으니 음식의 기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대신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독자성을 가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보살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시며 덧붙이셨어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각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많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전문가다운 해박한 지식과 겸손한 태도로 설명해 주시는 보살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혜가 느껴졌어요. 음식의 기원을 둘러싼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내시면서도 각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동안 목소리 높여 자기 주장만 하던 중국 학생은 보살님의 차분한 설명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어요. 결국 조용히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아마도 보살님의 배려 깊은 설명이 그의 마음에도 작은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까요? 맛있는 사찰 음식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진 후 우리는 타종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묵직한 나무채를 들고 거대한 종을 울리는데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답니다. 종을 칠 때마다 울려 퍼지는 웅장한 소리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했고 그 진동이 발끝까지 전해져 오는 게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또 다른 매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밤 산책을 위해 마련된 야외 등불들이 절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전통 등불 아래로 비치는 사찰의 모습은 신비롭고도 고요했죠. 맑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빛, 은은히 빛나는 전통 등불, 고즈넉한 절의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밤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난 것 같은 환상적인 밤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먹은 절밥도 맛있었지만 선생님의 서두르자는 말씀에 우리 모두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도착한 곳은 바로 한복대였죠. 그 순간 제니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를 뻔했죠.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복 체험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SNS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공유될 때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꼭 해보고 싶은 한국 체험 1순위로 꼽을 정도니까요. 저희도 한국에 오기 전부터 버킷리스트의 가장 윗줄에 적어두었던 거예요. 이른 시간임에도 한복 대여점 앞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길게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작은 지구촌 축제 같았답니다. 제니퍼와 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떤 한복을 입을까,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 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설렘 가득한 한복 체험을 앞둔 그 순간 또다시 중국 학생의 돌발 발언이 시작됐어요. 한복도 사실은 중국 옷에서 따온 거야 라며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말을 꺼내더라고요. 특히나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우리 모두 같은 학교에서 3년 동안 한국어는 물론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왔다는 점이에요. 수업 시간에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발전 과정을 배웠을 텐데 왜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만을 주장하는지 정말 의아했죠. 결국 제니퍼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어요. 도대체 왜 한국 수학여행에 지원한 거야? 모든 게 중국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으로 가지 그랬어? 왜 여기 와서 매번 트집을 잡는 거야? 제니퍼의 날카로운 지적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던 답답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평소 뛰어난 학업 실력과 깊이 있는 지식으로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던 제니퍼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자 중국 학생은 잠시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더 거세게 반박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늘 중국의 속국이었어. 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한복도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에서 나온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한푸에 대한 언급은 이전의 막연한 주장들과는 달리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중국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복과 한푸의 관계가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중국 학생이 내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큰 소리치자 제니퍼는 침착하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중국의 진정한 전통 의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의상은 치파오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한푸를 들고 나오는 걸까요? 혹시 전 세계적으로 한복이 인정받고 사랑받다 보니 이제 와서 한복의 정체성을 흔들어 보려는 건 아닌가요? 제니퍼의 날카로운 지적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복과 한푸는 기본 구조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한복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투피스 형태로 발전했죠. 반면 한푸는 긴 겉옷으로 바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여미는 방식도 달라서 등 뒤로 돌아가는 원피스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기본 구조도 다른데 어떻게 따라했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니퍼는 전곡을 찔렀어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국몽에 빠져 분위기만 흐리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정확히 핵심을 관통했고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답니다. 사찰 음식, 잡채, 이제는 한복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학생의 태도에 정말 지쳐버렸어요. 특히나 이런 귀중한 문화체험의 순간마다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더구나 우리 모두는 같은 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수학여행에 선발된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든 것을 폄하하려 하는 걸까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애초에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을까? 다른 친구들은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학생의 진짜 속마음이 정말 궁금해졌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한복대여점 안으로 들어섰을 때의 그 감동이란 마치 무지개가 펼쳐진 것처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들이 가득했어요. 선홍빛 치마, 하늘빛 저고리, 연두빛 당이까지 너무나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의 한복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모든 한복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이 치마도 예쁜데 저 저고리도 멋있고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신중히 골라 입고 경복궁으로 향했는데 경복궁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분들을 보고 우리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가이드가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의 어린 외모 때문에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놀랍게도 한국 나이로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저희와 동갑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자원봉사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스스럼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것도 유창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니 저는 문득 우리 미국 친구들을 떠올려 봤어요. 과연 우리 나이의 미국 학생 중에 자국의 역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더구나 외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왜 한국의 교육 방식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중국 학생의 모습을 보며 특히 더 와닿았죠. 중국몽이라는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일방적인 역사관을 주입받다 보니 해외에 나와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우리가 만난 한국 학생들은 달랐어요.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이고 그것을 세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교육이 바탕이 되었기에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특히 저희 또래 한국 친구들의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SNS 주소도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기로 약속했답니다. 이런 국제적인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요. 경복궁 가이드 투어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다음 체험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요즘 미국에서 품절 대란이라는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뱃속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강렬해지는 복통에 마치 뱃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상태를 살피던 제니퍼가 괜찮아? 많이 아파 보여?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겨우 화장실 급해 라는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급한 상황에서 가이드분의 지하철 입구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라는 말은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 친구들 앞이라 창피하기도 했죠. 미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혹시 코인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당연히 유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분이 오히려 의아해 하시더니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모두 무료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화장실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받은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공공화장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깨끗했거든요. 게다가 불쾌한 냄새는커녕 은은한 향기까지 났답니다. 각 칸마다 휴지가 넉넉히 구비되어 있어서 휴지 있나? 하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전날 사찰에서 먹은 채식 식단 덕분이었을까요? 평소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날은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용물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머리 위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뿌려져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자동 방향제 분사 장치였던 거예요. 한국의 공공화장실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니, 깨끗한 시설의 방향제까지 정말 감동이었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지하철 화장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특히 천장에서 자동으로 뿌려지는 방향제는 마치 고급 백화점이나 호텔에서나 볼 법한 서비스잖아요. 게다가 무료라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조차 이렇게 품격 있게 만드는 섬세함이라니, 화장실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마법이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세심함이 느껴졌거든요. 삑 마이너스 하는 교통카드 단말기 소리를 들으며 승강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승강장 전체를 따라 설치된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마치 완벽한 보호막처럼 서 있었거든요. 순간 뉴욕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플랫폼과 선로 사이가 그대로 뚫려 있어서 안전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역사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니 한국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열차가 도착할 때였어요. 스크린 도어가 열차 문과 완벽하게 맞춰져서 동시에 열리는 모습이 마치 첨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이런 안전시설이야말로 뉴욕 지하철에 당장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막상 열차에 탑승하니 또 한 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하고 쾌적한 실내는 기본이고 특히 안내방송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마치 작은 국제도시를 타고 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에 열광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언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미국이 더 부유한 나라인데 왜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생님께 여쭤봤죠.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도 이미 한국의 앞선 지하철 시스템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LA에서 먼저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니 우리 뉴욕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어요.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다른 좌석들과 색이 다른 특별한 자리들이요. 자세히 보니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이었는데 색상을 다르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놀라웠던 건 러시아어로 사람들이 꽉 찼는데도 그 자리만큼은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임산부나 노약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가 비어 있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하는 걸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어요. 또 하나 신기했던 건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마치 작은 영화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죠. 제니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하철에서 이렇게 끊김없이 영상을 본다는 게 맞아요.
미국의 LTE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빠른 통신 환경이 정말 부러웠어요. IT 강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교통수단 하나를 봐도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답니다. 지하철의 놀라움을 카메라에 담아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김밥 쿠킹 클래스 장소에 도착했어요. 미국의 트레이더 조스에서는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김밥을 직접 만들 수 있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걸 배우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바쁘신 부모님께도 도시락으로 싸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기대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김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시자마자 또다시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것도 일본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남의 것을 따라하면서 한국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 순간 제 속에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사사건건 트집 잡는 이 학생의 입을 잠시 막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죠. 우리 모두가 즐겁게 배우려는 이 순간까지도 망치려 하다니. 선생님께서는 차분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김밥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김밥을 코리언, 숯이나 캘러포니어 롤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였을 뿐이에요. 마치 피자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동그란 빵 위에 여러 재료를 올린 음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스시와 김밥의 결정적인 차이점도 짚어주셨죠. 일본의 스시는 식초로 맛을 낸 밥을 사용해 신맛과 단맛이 특징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값에 즐기는 특별한 요리죠. 반면 한국의 김밥은 참기름으로 맛을 내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넣어 영양까지 생각한 든든한 한 끼 식사예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밥이 어떻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의 김밥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패스트푸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선생님의 설명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김밥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죠. 지금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노리마키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러 김파라고 표기하거나 아예 한글로 김밥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본인들의 음식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한국 김밥만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정말 일본 음식에서 따온 거라면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 명쾌한 설명에 교실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제니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국 학생 쪽으로 몸을 돌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트집 잡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아. 조용히 수업에 집중하자. 김밥 만들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었어요. 밥 위에 다양한 재료들을 올리고 돌돌 말기만 하면 되는데 특히 좋았던 건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죠. 건강한 야채들을 골고루 넣을 수 있어서 이거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서울을 벗어나 경주로 이어졌어요. KTX를 처음 타봤는데 이게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거리면 당연히 비행기를 탔을 텐데 한국은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니 게다가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빵빵하게 터지는 거예요.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한 곳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느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제가 SNS에 올린 한국 관련 게시물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렸는데 다들 한국의 발달된 시스템과 문화에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죠. 특히 지하철이나 KTX 안에서의 완벽한 와이파이 연결, 깨끗한 시설들, 제가 올린 모든 한국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불국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하늘 높이 솟은 석탑들과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사찰 건축물들이 저를 과거로 데려간 듯 했죠. 특히 다보탑과 석가탑 앞에 서 있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밀려왔어요. 수백 년 전 장인들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새긴 조각들,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건축 양식, 현대의 첨단 기술로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섬세함이 느껴졌죠. 푸른 산들로 둘러싸인 사찰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어요. 그리고 석굴암마, 그 거대한 부처님 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동굴 속에서 마주한 부처님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 완벽한 비례와 균형, 어떻게 천년도 더 된 예술품이 이토록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적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경주 시내를 거닐다 마주한 첨성대는 제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건축물이 왜 이토록 유명할까? 하고 의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라고요? 서기 7세기, 우리가 과학을 생각조차 못하던 시절에 이미 한국의 신라인들은 별을 관측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돌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이 정교한 구조물을 보며 당시 신라인들의 뛰어난 과학 지식과 건축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대 도시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이 고대의 과학 시설이었어요.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첨성대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이곳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과학과 예술,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나라라는 것을요. 현대의 발전된 모습 이면에는 이런 찬란한 역사와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SNS에 올린 한국 여행 컨텐츠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저는 뜻하지 않게 작은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의 최첨단 시스템부터 고즈넉한 절의 풍경, 맛있는 김밥 만들기,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좋았던 건 제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던 한국의 더 깊은 모습을 제가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죠. 마치 제가 작은 문화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한국에 대한 저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졌죠. 이제는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전을 이뤄가는 역동적인 도시에서 저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눴네요. 뉴욕 할렘가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시작된 데이지의 한국 여행기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지의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녀가 꿈꾸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 카페인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